네, 목요일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김한 기자 저번에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그때 나오셔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 너무 많다, 심각하다 짚어봤는데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떻습니까? 조금씩 뭐 버전업이 되기도 하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이 돈 거를 한 5-6개를 뽑으면 제일 많았던 거는 이제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류의 가짜 뉴스들. 그게 이제 지역이 뭐 인천이다, 청주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 있는 중국인 확진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누락되고 있다. 뭐 이런 류의 가짜 뉴스들. 그래서 뭐 인천 차이나타운을 활보하고 있다. 뭐 건대입구역에서 쓰러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통제와 복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눈만 쳐다봐도 감염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워낙에 지금 신종 코로나 관련된 검증과 보도가 많아서 금방금방 기각이 돼서 오히려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단톡방 등등의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잖아요. 신약 관련해서 가짜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약? 약 파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일정 정도 이제 정보 소외나 미디어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층들이 그 방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방에서만 약간 특화적으로 나타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커다란 신뢰를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에 대해서? 뭐 커다란 신뢰가 이던 아니던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 상식의 눈높이에서 보면 팔리면 안 되는 상품들인데 그 상품에 관심을 갖거나 흥미를 갖고 이제 계신 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신약을 파는 어떤 별도로 만들어진 이제 그 밴드에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일반 사람들이 보면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영장류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질환의 99.9%를 이 약으로 예방한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런 약이 있으면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데 이제 그런 약들을 막 분말로도 팔고 농축액으로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좀 뭐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어쨌든 팔리고 있는 거네요. 네, 팔리고 있고 지금 심지어 뭐 그 면역력 강화를 위한 기도를 해주는 것도 상품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기도요? 네네. 그래서 중고장터에서 예를 들면 500원에서 200만 원까지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종교 행사. 그러니까 당신 내가 기도를 해주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입니까?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뭐 거래가 되는 양상들이 밑에 쭉 있어요. 뭐 그 기도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워낙에 이게 좀 압도적인 보도량과 압도적인 관심 그리고 또 공포, 불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사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영역이네요. 기도를 판다.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근데 원래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도 안수기도 하러 집에 방문하면 적지 않은 거마비를 지급하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올드 제너레이션에서는 또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간 복채 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짜 뉴스는 그렇고요. 언론 보도 가운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뉴스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근데 요즘 가짜 뉴스라는 게 사실 정의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면 뉴스인데 그냥 가짜 뉴스라고 하면 어쨌든 공인받은 미디어, 언론 매체에서 쓴 게 아닌 그냥 소위 뭐 카더라 통신 같은 것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걸 사실은 이제 그게 오히려 가짜 뉴스의 대부분이고 그래도 비교적 공신력 있는 매체가 뭐 그렇게 심각한 오보를 낸다고 좀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근데 유서 깊은 그 매체 중에 하나인 조선일보에서 그 확진자가 그 성형외과 의사다라는 굳이 불필요한 정보까지 이제 단독을 달아서 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분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다 이렇게 좀 확인해주면서 그 해당 기사는 지금 삭제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도가 많아지는 건 좋은데 좀 개인적인 신상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별히 꼭 그런 거 있거든요. 지금 몇 번째 환자가 중국인이다, 한국인이다. 이걸 또 구별 굳이 하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이게 방역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권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좀 디렉션으로 이렇게 약간 그 보도가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한 기자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가짜 뉴스냐 오보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문제인데 언론이 조장하는 어떤 혐오 같은 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SNS에서 많이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매체가 이제 그 대림동 룻보를 가서 그렇죠. 그 대림동의 어떤 불결한 상황들을 해서 마치 이제 거기가 뭔가 이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없고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흔히 언론들이 미리 말하는 대로 어떤 또 주제를 미리 잡아놓고 아침에 야 거기 가서 취재해서 하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이 된 전형적인 기사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를 근데 읽는 사람들은 와 이런 전염병 전국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더럽고 불결하구나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혐오나 이런 것들이 조장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그런 방식의 접근이 혐오를 조장하는 관행적으로 좀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5627번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가짜 뉴스가 더 무섭네요. 나이 드신 분들은 혼란스러워하셔서 걱정입니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 확인부터 좀 해보죠. 법무부에서 5장 정도로 요약된 사건 요지를 제출했는데요. 공소장 원본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 좀 굉장히 이 주제를 가지고 어젯밤부터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나 좀 고민이 있어서 뭐가 이제 정답이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법과 법률 관행 사이에서 좀 뒤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엇이 법대로 되는 거냐라는 거나 무엇이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어떤 관행으로 이루어졌냐 그리고 이제 이 관행이 끊어지는 계기가 뭐냐에 대한 정무적 판단, 해석까지 뒤섞여가지고 이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 한 7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공소사실, 공소요지 뭐 이런 것들 중점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5페이지의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에서는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법무부에서 익명화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공소장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몇 건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가 뭐 조국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의 요청으로 공개 시기가 좀 늦춰지는 경우도 있긴 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제 가장 먼저 새로 시행된 법무부 공보 규정을 내세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개인 정보 등등에 있어서 전체를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법무부 공보일 뿐이고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느 쪽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립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국회 쪽에 조금 더 편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니까 인권 보호 차원에서의 어떤 준칙을 새로 마련하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이제 10월달에 제정을 하고 작년에 했죠. 12월부터 이제 시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조국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대해서는 그냥 제출을 했고요. 근데 이번 그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요지만 제출을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법무부는 어쨌든 법무부 훈령에 따라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국회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관행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제 일각의 이제 견해가 있는데 제가 꼼꼼히 찾아보니까 그동안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가 법을 준수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국회가 이 이제 국회법에 자료 제출 요구권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제출을 요구를 하도록 이제 절차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상에. 근데 제가 이제 법사위 보좌관 하시는 분한테 좀 탐문을 해보니까 의원실에서 전자적인 방법을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의원실에서 그냥 신청하면 다 그냥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동안 사실 너무 손쉽게 받아왔어요.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의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이런 자료 제출 요구라는 거는 이제 국회법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안건 심의를 위한 목적이라고 이제 목적상의 제한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세상 모든 판결을 다 이제
국회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임시회에는 지금 뭐 소집이 지금 요원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다소 이제 그런 목적하에서 이제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그러한 절차나 목적에 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있냐면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네. 외교안보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정보 공개법에 의하면 네.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등도 이제 비공개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취지에서 차원에서 나온 법이고요. 국회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는 거는 알 권리보다는 오히려 입법부가 사법부를 혹은 행정부를 어떻게 이제 감시 견제할 네. 것인가와 관련된 이제 기능적인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타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알겠습니다. 현재 법상 그 예외 사유가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건 또 문제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관행 자체가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왜 하필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느냐 여러 가지 법무부와 국회 좀 싸움이 있는데 김한 기자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핵심이죠. 이게 뭐 누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냐 관행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하필이면 왜 이번부터냐가 사실 이 논란의 핵심 그렇죠. 쟁점이죠. 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그동안의 관행이 어떤 말하자면 효과를 발휘했고 어떤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뭐 공론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향을 가져가자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네. 법무부는 이게 절차상의 권리와 인권 문제다라고 딱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국회에서는 야 이게 무슨 절차상의 권리와 인권 문제야. 정부의 불리한 사건이 숨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는 사실 이 엄청난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논리로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네. 이게 법무부가 정말로 이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이 관행의 폐해나 기능적인 어떤 실패가 어떤 건지를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개선 방향을 밝혔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울산 사건부터 이렇게 딱 하니까 왜 하필이면 이번부터 하냐 이 비판을 사실 피해가긴 어렵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이런 한마디로 여권이나 청와대 불리한 사건부터 하느냐라는 지적은 분명히 야당에서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나 장관 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나부터는 원칙을 지킬 거야.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은 이런 겁니다. 12월 네. 초에 이 규정이 생겼는데 네. 조국 정경심 사건 공소장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이번 건은 왜 그러냐면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수사가 남아있다는 거죠. 네네. 현재 예를 들어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가 이 사건의 관여자로 이제 지금 피의자 신분 이제 참고인 신분이 이제 와서 조사받고 수사받는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공소장이 공개됨으로써 피의 사실 공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으로 완전히 넘어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피의 사실 공표는 원래 공소장 작성 전에 이제 생긴 문제고 공소장이 작성됐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쪽이 맞죠. 그런데 이제 또 고민은 뭐냐면 형사소송법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네네. 법원 입장에서는 공판 개정 전에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다만 공공의 이익을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성이 인정된 경우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입법론적으로 보면 이거를 공개를 공판 단계에서 하고 아니면 공판 전 단계에서 하더라도 그 결정 주체는 법무부가 아니라 법원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법 체계적 해석을 했을 때 그동안 좀 관행이고 손쉬운 면에서 이제 좀 바꿔나갈 지점이 어딘지 좀 음미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 논란 와중에 공소장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던 것이 참여정부 때다. 한마디로 지금 다시 비공개로 돌리면 노무현 정신을 위배한 거다. 뭐 하태경 공동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참여연대 그리고 여당이죠.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도 공개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관행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 작동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자들을 포함해서 이거를 이제 보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은 네. 대부분 이제 국회를 통해서 공소장을 얻는다든지 네. 어떤 이제 통해서 얻어서 그걸 통해서 보도를 해왔죠. 그리고 그 공소장을 보도하는 게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과
의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최순실 씨의 공소장이 공개된 것 이런 것들이 그 전체 국면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느냐라고 놓고 보면 그게 이제 여태까지 한국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근데 그 지점에서 그 시스템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리는 어쨌든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회법상에 왜 그거를 공개해야 되는지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온 방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명예훼손, 그러니까 피의사실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권 문제를 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퇴행하는 방법을 취하는 거는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정보 공개, 국민의 알 권리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입장들이 뭐 여권 내부에도 있는 거죠. 네. 1002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어차피 재판 가면 공소장 다 공개되는데 그렇게 꼭 빨리 공개합니까? 뭐 이런 의견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인 거예요. 추미애 장관도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1심 첫 공판기일 이후에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형사소송법도 근데 원칙적으로는 공판 단계에서 이제 공개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개를 먼저 사전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법무부 설명도 그런데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사생활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 요약본을 낸 적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의 행사인 경우랑 아닌 경우가 좀 나눠보고 이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사실은 규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입법적으로 개정이 좀 정리는 분명히 필요한 건 분명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서초동에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건데요. 취임 이후에 두 번째입니다. 추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협조할 일이 많다. 서로 소통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 총장도 공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될까요? 김한 기자.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답하기 싫으십니까? 관전평을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만나는 일 자체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이상한 일이죠. 사실 뭐 오늘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이럴 수 있는 사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어쨌든 그 갈등 국면에서 이게 또 지금 이 공소장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추미애 장관이 계속 주목받는 행보를 하는 것 자체가 반대로 얘기하면 이 권리는 사실 재판부가 보호해야 될 권리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법무부가 장관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내가 훈령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검찰을 또 그것이 막 보도되는 날 검찰을 만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 전체적인 사법개혁 에서 키를 누가 쥐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오늘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서초동에 간 것은 대검의 이제 대변실을 사무실을 마련한 거 뭐 인사차 같다고 하는데 뭐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 거고요. 8372번님 이런 문자 주셨네요. 그나저나 금태섭 의원은 또 소신 발언했네요. 총선이 눈앞인데 참 용기가 있다고 해야 할지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금태섭 의원님 항상 논리를 보면 어느 정도 숨이 일관되고 내재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잘 근거를 갖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꼭 되게 이렇게 좀 나쁘게 폄훼하는 평가를 하는 것도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신라젠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고 이 신라젠 사건 수사팀에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검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것이 큰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한 기자, 이 신라젠 사건이 지난해 8월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소 좀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업체죠.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해서 누군가들이 이득을 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 사건의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들이 누구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쪽에서는 정권 실세와 이 정부와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고. 근데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밸류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이철 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이제 그분도 그래서 예전에 이쪽 개혁당 활동을 했었고 지금 현재 정권 실세들과 두루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라는 이제 어떤 배경이 있는 거군요. 배경이 있다, 정황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직접 수사로 입증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 신라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거고
이 신라젠 뒤에 거대한 배우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어떤 밸류 인베스트먼트 문제는 일단은 그 당시 수사에서는 그 대표를 구속하는 거 정도로 이제 수사가 일단락이 됐었어요. 그때 뭐 당시에 뭐 수사를 축소했다, 수사를 하다 말았다 이런 비판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건이 엄청난 볼륨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정책 시각이 있고 실제 이 사건이 흔한 그냥 주식시장에서 흔한 거래 사기 사건이다 혹은 주가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약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은 일각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 지금 김한 기자가 언급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작년 8월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소위 말하는 검찰이 그냥 약간 묵히고 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총선을 앞두고 더군다나 또 여권 인사들 이름이 나오는 그런 사건인데 왜 수사팀을 보강한 거지? 이걸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그동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되 시기는 편의적으로 좀 조절하는 스텝을 많이 보여왔던 건 사실이니까 이번 것도 사실은 그런 프레임에서 약간 해석을 시도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금융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되게 이제 전문성을 요하고 다소간에 뭐 인지부서나 기획수사가 필요하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1차적인 수사권이 검찰에 필요한 것이 이만큼 있고 이번에 이제 그 증권 관련 합동 수사단을 해체하면서 이제 그 관련 부서로 이 몇몇의 검사를 이제 다시 배당을 했다는 건데, 인력을 투입했다는 건데 봐라 검찰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경찰들이 못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존재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김한 기자님 조적하듯이 어쨌든 세간에는 이게 집권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또 역시 뭔가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이런 이중적 성격을 같이 함의하고 있는 바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그 검찰 내에서도 조직 개편도 있었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네네. 그런 맥락에서 본다. 이번에 그 순수하게 보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준희 변호사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다면 신라젠 주식 같은 바이오 주식은 이제 안 사는 게 이제 제일 좋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제 왜 계속 뿌리가 안 뽑힐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인 주가 조작 사건이랑은 조금 다르죠. 소위 작전 세력이 투입됐다기보다는 기업에 있어 안 좋은 정보, 그 삼상 실험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의 내부 정보를 먼저 취득한 이들이 먼저 주식을 팔아치운 거기 때문에 좀 성격은 달리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그 주주자본주의를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규제가 좀 필요한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앞두고 굉장히 예민해하는 것 같은데요, 여권에서는. 네, 근데 저는 아까 김준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 조직 개편에서 이제 이른바 뭐 그 여의도 저승사자팀이라고 불리는 이 증권합수단이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을 총장이 직접 뭐 픽업해서 보냈다 이런 게 어제 좀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 건은 그 부분에 좀 정석적인 판단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라젠 사건에 지금 뭐 대단한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막 여기에 또 우리가 지금 몇 개월간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봐와서 그런데 무슨 또 특수한 검사들을 막 투입해갖고 뭔가 이거를 뒤져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남부지검의 여의도 팀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증권수사팀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나 역할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정석적인 보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특정 정치인들과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의 증거는 그냥 사진들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그 정도 풍문은 검사 4명이 더 투입돼 갖고 알아볼 만한 일은 일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대담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김준우 변호사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